안녕하십니까, 쇼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다시 4강을 또 진행하게 되었는데 뭐 이승만에 대한 내용 또 하겠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밑줄 쳐놨죠? 박정희라고. 왜 4강이냐면 제가 헷갈려서 그럽니다. 원래 이승만부터 박정희까지 그 한 강의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서 이제 박정희 강의를 따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계기가 뭐죠? 배경이 뭡니까? 5.16 군사정변이죠. 이걸 쿠데타라고 보기도 합니다. 5.16 쿠데타라는 말도 요즘 꽤 많이 쓰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는. 이게 좀 진보적인 역사관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독재라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5.16 쿠데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나중에도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 5.16 군사정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저도 5.16 군사정변으로 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16 군사정변 때 정변이 일어나고 군사들이 정치를 하잖아요. 군정이라 하죠. 이 군정을 하는 기관이 뭐냐면 국가재건 최고회의입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다. 이게 61년도예요. 세워진 게.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일단 가장 먼저 군정이고요. 군정이고 헌법을 이때 개헌을 합니다. 어떻게 개헌하냐면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개헌해요. 그 전에는 이제 내각 책임제였는데 그때 또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5.16 군사정변도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 5.16 군사정변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이 정변 이후로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느냐? 당연히 5.16 군사정변 누가 일으켰어요? 그 박정희가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되냐면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뭐야, 분필이 왜 이래? 네, 박정희가 당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정희가 당선이 됐는데 이게 이 연도까지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연도를 좀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정책 기조는 그러니까 그 정책의 방향성 있죠. 이걸 정책의 방향성은 우리가 보통 정책 기조라고 합니다. 이 정책 기조는 뭐냐면 첫 번째로 북한하고 사이 안 좋아 지금 반공. 그래서 이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이제 반공소년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반공이라고 하고 그리고 경제를 좀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박정희는 경제를 칭찬을 많이 받는 건 경제 때문이죠. 경제 재건. 자, 박정희 당선은 이제 박정희 정책 기조는 반공과 경제 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정희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 박정희가 당선이 됐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은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제 진짜로 박정희 정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딱 끊고 자, 딱 끊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부터 좀 봅시다. 그럼 이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자, 64년도 여기 1964년에 이제 베트남에 군사를 파병해요. 그 미국에 의해서 파병을 하는 겁니다. 베트남에 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하고 어떤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이거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이게 중학교 시험 대비를 하면 이름은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알려드릴게요. 브라운 각서. 얘는 1966년이에요. 이게 64년에 파병해서 몇 년 갑니다. 이게 70 몇 년까지 갔는데
그 기간 동안에 66년도에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교과서에 나오질 않았는데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때 미국이 한국의 산업화를 약속하게 돼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브라운 박사가 체결이 되고 나서 베트남에 이제 파병을 하게 됩니다. 파병을 했으니까 군대가 좀 많이 발전했겠죠. 그래서 군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군대가 현대화돼요. 그리고 외화를 많이 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 여기서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 외화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것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평가하기로 하냐면 어쨌든 우리가 돈 벌려고 남의 나라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반성해야 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칭찬할 건 칭찬해야겠지만 또 반성하고 비판할 거는 비판을 해야겠죠. 이게 바로 현대사입니다. 자, 특히나 이게 박정희 정부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비판할 것과 이제 칭찬할 것이 가장 확실히 잘 구별되는 정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올 이 한일 협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한일 협정이라는 것도 65년인데 이게 진짜 특히 이거 완전 뜨거운 감자죠. 이게 한일 협정이 진짜 완전 의의와 그 안 좋은 결과들이 완전히 딱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일본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좀 안 좋았던 모습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내용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국과 일본이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무상으로 3억을 빌려주고 3억 원 아닙니다. 3억 불을 빌려주고 그리고 유상으로 2억 불을 무상으로 이건 준 거고 이건 유상의 차관이에요. 빌려준 거죠 돈을. 이게 우리나라 빚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유상으로 2억을 빌려주는데 이게 문제 뭐냐? 얘네들이 식민 지배에 대해서 배상금의 형태가 아니라 그럼 배상금의 형태가 아니라 뭐냐? 그 경제 원조 자금이다. 경제 원조 자금의 형태였다. 이 성질이 더 훨씬 큽니다. 지금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거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이 식민 통치와 강제징용에 대한 얘기 있죠. 이때라도 이거 역사의 정의를 세웠어야 했는데 이걸 확실히 받아서 식민 통치와 강제징용 등의 제가 아까 받았어야 했는데 라고 말한 건 뭐예요? if라고 말한 거. 이거는 없었던 뜻이죠. 그런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경제 보복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때 모든 배상이 다 끝났다 이거야. 끝났다고 이때 다 협약해버렸대.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엔 좋았을지 몰라도 이게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좀 박정희 때 많이 안타까운 그런 역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본과의 그 현 시국으로는 현 시국도 그렇고 이제 일제랑 이제 우리가 일본이랑 역사적으로 이제 관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한일 협정까지 다 일단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쓸게요. 그냥 밑에다가 쓸게. 이거는 이제 교과서 가보시면은 설명이 제대로 되게 잘 돼 있을 텐데, 큰 틀만 잡으시면 돼요. 이거 제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이게 그 전에 그 장면 내각 때 이게 처음으로, 정확히 이승만 때 한 거를 장면 내각 때 이게 5개년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때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 박정희 때 시행이 됩니다. 박정희 때 시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큰 틀은 이거예요. 제1차에서는 처음에 이제 경공업 중심으로 가다가 나중에 점점 중공업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때만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제 5개년씩 이제 계속하게 됩니다. 1990년대까지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키는 공로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박정희를 좀 많이 비판하는 쪽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자, 제가 뭘 설명할지 감이 오십니까? 많이 비판한다고 했죠. 자, 박정희가 비판받는 거는 이제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친일이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친일이고, 두 번째로는 독재입니다. 이 독재가 훨씬 크죠. 친일보다도. 이제 현재는 지금 독재가 굉장히 크게 비판받는데, 어떻게 독재를 이제 하게 되냐면, 1967년에 어쨌든 국민적인 지지도는 그때 높았어요. 박정희가. 근데 이때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969년에 삼선 개헌, 이거 다른 색깔을 쓸 거 그랬나요? 삼선 개헌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박정희가 이때 약속을 해요. 삼선만 하고 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때 개헌을 하고 나서 선거가 있었는데, 이 선거 때 김대중 후보가 나와요. 누구랑 붙냐면, 이제 김대중과 네. 하얀색으로 써야지. 박정희. 김대중과 박정희가 붙게 됩니다. 이때 이 김대중이 어떤 예언을 하나요? 예언. 무슨 예언이냐면,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 영구 독재 시대가 올 거야. 김대중의 예언입니다, 이게. 박정희는 그래도 이제 삼선만 하고 내려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좀 간당간당하게 했지만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좀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이제 김대중 아직 대통령 안 됐으니까 김대중 씨라고 할게요. 김대중 씨의 그 인생이 있잖아요. 인생사는 굉장히 험난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대통령까지 되시고 민주화를 이끈 그러한 분으로 높게 평가가 되고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힘드신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운동권들이 다 그랬겠지만, 어쨌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럼 이제 한 번 하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권력이라는 게 한 번 잡으면 내려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내려놓았으면 지금처럼 이제 평가가 완전 극과 극으로 갈리지 않았을지도 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려놓지 않았어요. 약속을 깨버립니다. 김대중의 예언이 맞았다고요. 어떻게? 유신 헌법을 발표하잖아요. 이게 1972년 10월에 했다고 해서 10월 유신이라고 흔히 많이 부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통일 구체 국민회의라는 게 있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박정희를 따르는 사람들로 모여 있는 단체이겠죠. 그리고 임기는 6년. 그 더 중요한 거 중임 제한이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여기서 뽑히기만 하면 다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뭐예요? 당일 뽑히니까 여기서는. 왜냐면 박정희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영원히 대통령 하겠다는 소리죠. 약속 깨겠다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박정희가 가장 크게 비판받고 있는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장난이 아니게 높여요. 이게 어떻게 높이냐면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첫 번째로는 이제 다른 색깔을 쓸게요. 첫 번째로는 국회 해산권이 있고,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막 해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영국에도 약간 이런 게 있다고 하죠. 자, 국회 해산권과 그리고 국회의원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금도 있는 나라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딱히 막 욕만 할 수는 없는데 이 국회 이거는 진짜 좀 막장이에요.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권. 아니 국회의원은 상식적으로 총선 때 이제 국민의 손으로 뽑는 거잖아요. 이거를 대통령 마음대로 3분의 1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도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 마음에 안 들면 해산시키고 국회의원 3분의 1이나 지가 마음대로 뽑고 그렇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긴급조치권 이런 게 생겨요. 뭐 이거는 뭐 계엄령 그런 건데 긴급조치 대통령 긴급조치 그러니까 계엄령 비슷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돼서 시위하면은 이게 다 죽이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고 이렇게 유신이 선포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교과서를 보면 이제 역사 교과서나 그런 거 보게 되면 사회 교과서나 이 유신을 다 같이 잘 살자는 뜻으로 그런 취지를 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과서를 통해서도 역사 교과서나 사회 교과서를 통해서도 그 당시의 시대상이 어땠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국정화 교과서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때 유신이 있어가지고 자 여기 이 유신에 반대하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부망등이 있었고 부망등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 더 YH라는 데서 그 시위를 하게 된다. YH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걸로 이 유신 헌법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유신도 결국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좀 슬프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 제가 지금 갑자기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니 12족 사태입니다. 자 이때 박정희가 박정희가 이때 김재규에 의해서 피살됩니다.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택시 운전사 같은 거 보시면 처음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기자들끼리 얘기하는데 김재규 재판이 있을 거라고. 그때 그 김재규가 이 김재규 맞습니다. 제가 사형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 당하게 됩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건 굉장히 이제 슬픈 일이죠. 하지만 이게 의외로 어떤 희망을 또 가져오게 됩니다. 이 바로 직후의 시기를 좀 파릇파릇한 느낌으로 초록색으로 씁시다.
서울의 봄. 유신이 끝나면서 서울의 봄이 찾아옵니다. 물론 이 서울의 봄도 그닥 순탄치만은 않게 이제 피어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승만에서 박정희까지 두 정부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살펴볼 역사는 정치적으로 이제 훨씬 더 민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주주의가 이제 좀 빠른 시간 안에 발전하느라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어떤 고초를 겪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봅시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